안녕하십니까, 윤창현 교수입니다. 오늘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환율 문제는 사실 이제 그 살면서 항상 맞닥뜨리는 문제고, 특히 외국에 나가서 이제 그 여행 가고 이럴 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환율의 뒷얘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달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라는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돈이 있어야 석유를 살 수가 있습니다. 원유는 우리나라 돈 원화 이거 아무리 줘도 안 줍니다. 달러를 줘야 원유를 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축통화라고 부르죠. 기축통화라는 게 전 세계가 다 쓴다. 우리나라 돈은 참 안타깝게도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열심히 잘 쓰는데 밖에 나가면 다른 나라에서는 돈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원화가 있고 달러가 있을 때 달러하고 원화를 이제 어떻게 교환하느냐 비율을 정하는 게 바로 환율. 그래서 이 단어가 교환 비율 네 자죠. 교환 비율. 그래서 환자하고 율자를 빼면은 교자하고 비자 빼고 환율이죠. 교환 비율이죠. 원화와 달러가 이제 몇 대 몇으로 교환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교환되는 과정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를 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그리고 기축통화인 달러 간에 얼마로 교환이 서로 돈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환율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환율이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1180원 정도 합니다. 1달러가. 그러면 100달러가 이제 11만 8천 원이죠. 아주 짭짤합니다. 100달러 한 장 찍는데 얼마 드냐? 6센트 듭니다. 6센트.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참 좋은 거죠. 6센트에 찍어서 그걸 우리나라한테 줄 때는 100불짜리 물건 받고 주니까 아주 짭짤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6센트에 찍은 돈을 100불짜리 물건 받고 주는 바람에 달러가 밖으로 나올 때는 미국이 적자를 내면 적자 난 만큼 밖으로 달러가 와서 돌거든요. 그럴 때 미국은 굉장히 큰 이익을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세뇨리지라고 부르는 건데, 조금 전문적이긴 한데 한마디로 한 장 찍는데 6센트인데 우리나라한테나 다른 나라한테 줄 때는 물건 100불짜리 받고 준다. 이 차이. 그거를 이제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가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숫자의 크기. 요게 또 중요한데, 예를 들어 1달러가 1,000원이다. 그러면 숫자는 작죠. 1,200원이다 그러면 숫자가 커지죠. 근데 그럴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숫자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1달러가 1,000원이었다가 1,200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숫자가 높아진다, 환율이 높아진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원화 값은 반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왜 숫자가 커지는데 고환율이거든요. 숫자가 커지면 고환율인데 1,000원하고 1,200원이 있다면 1,200원이 고환율이고 1,000원이 저환율이죠. 근데 고환율은 숫자가 커질 때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된다, 원화가 절하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왜 숫자는 커지는데 원은 절하되는 겁니까? 왜 떨어지는 겁니까? 원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숫자는 달러의 가치를 의미하는 숫자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간 만큼 원화는 떨어진 거고, 그리고 1,000원이 돼갖고 숫자가 떨어지면은 그거는 원화는 거꾸로 올라간 거다. 원화 강세, 떨어질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강세, 숫자가 높을수록 약세. 요게 이제 제일 헷갈려요. 그래서 고환율 그러면 원저, 원저라. 그리고 저환율 그러면 원고, 원강세.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헷갈려가지고 가만있어 봐요. 숫자가 커지는데 왜 이게 약세지? 막 이러고 있고, 숫자가 떨어지는데 강세라고 그러니까 아니 왜 숫자가 작은데 강세냐?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숫자는 달러의 가치를 의미하는 숫자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원화 가치는 떨어진 것이고, 달러가 떨어지면 원화는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게 이제 어떤 측면이 있느냐? 첫 번째는 정책 변수적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와 미국 돈의 교환 비율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이 숫자가 너무 커져도 싫어하고 너무 떨어져도 싫어합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무 이 숫자가 갑자기 움직인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야 잠깐 그리고서 달러를 이렇게 팔아가지고서 달러 값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달러를 사들여서 달러 값을 살짝 올리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앙은행에서는 항상 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외환시장에 달러를 팔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들이기도 해가지고 요 숫자를 잘 이제 적정 수준에 맞춰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꿀 때 그 바꾸는 숫자가 중앙은행에 의해서 살짝 관리가 되고 있다 이거죠. 예, 이게 바로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내비로 둘 때도 있어요. 그럼 알아서 사람들끼리 저 외환 딜러들끼리 또 뭐 수출하는 분들은 달러 벌어오잖아요. 그럼 벌어오다가 팔아요 달러를. 그러면 이제 원화로 바꿀 때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 값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입을 하는 사람들은 달러를 사갖고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달러를 사느라고 달러 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출과 수입하는 분들과 기타 많은 분들이 어우러져서 시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숫자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바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물건의 가격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래프 한번 보시죠. 예, 저게 뭐냐면은 저 환율이라는 그 변수가 있고 저기 보면 물가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딱 느끼기에도 물건값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저 휴대폰 값이 갑자기 아침에 100만 원이었다가 오후에 200만 원 됐다가 그 다음날 150만 원 됐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물건값은 좀 이렇게 천천히 움직입니다. 근데 환율은 좀 요새 관심 있게 보시면 아침에 막 1178원 하다가 뭐 80원 뚫고 90원 갔다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그러니까 저 환율은 고속 변수예요. 그리고 물가는 저속 변수예요. 그럼 이제 저기 환율과 물가가 저 A점에서 적정하게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상황이 변해가지고 지금 그래프가 B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B점으로 갈 때 환율도 살짝 오르고 물가도 살짝 올라야 되겠죠, 그죠? A에서 B로 가니까. 근데 고속 변수다 보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고속 변수 환율, 저속 변수 물가. 그러다 보니까 저 환율이라는 놈이 저 A점에서 C점으로 가버린다는 거 처음에. 혼자서 막 가버리는 거야. 예, 그러면은 B 정도까지 갈 거를 C 정도까지니까 E1까지 갈 걸 E2까지 가버린다. 예, 저렇게. 그리고 나서 물가가 싹 오르면 C에서 B로 쓱 내려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팍 튄 다음에 쓱 내려간다. 그 팍 튀는 현상이 뭐냐? 바로 저기 써 있죠. 오버슈팅. 오버슈팅이 뭐냐면 제자리로 안 가고 위로 갔다 내려간다.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꼭 움직이는 게 주가 같은 거예요. 주가처럼 움직여요. 주식 가격 보시면은 10,000원 하다가 20,000원 정도 가면 될 게 30,000원 갔다가 이거 너무 올랐네. 그리고서 쓱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식계에서 오버슈팅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환율에서도 저런 오버슈팅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게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결정되는 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변수적 측면, 즉 정부 중앙은행이 적정 수준에 맞게 이렇게 관리를 좀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렇게 내버려둬 갖고 시장에서 자기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 변수로서의 측면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게 바로 환율이라는 놈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금리 같아 보이고 어떤 때는 주가 같아 보이고 주가는 시장 변수거든요. 누가 안 건드리잖아요. 서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 같은 측면 그리고 정책 변수라는 건 금리는 정책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측면이 섞여져 있는 아주 특이한 변수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 경상수지라고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가 달러 얼마나 버느냐라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기 마이너스 났죠? 저기 90 요거. 기억납니까? 외환위기. 저 달러가 부족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달러를 벌면은 즉 무역과 서비스를 통해서 달러를 벌면 저게 플러스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돈을 막 번다는 얘기죠. 달러를 벌어서 그리고 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달러를 못 찍는 나라는 좀 벌어야 됩니다. 예, 벌어서 쌓아놔야 돼. 자,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다음 그래프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환율이 얼마나 쌓아놨느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도 외환 통장 가지고 쌓을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환율의 비상금입니다. 저기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외환 보유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달러를 비상금으로 들고 있어야 돼요. 저기 보세요. 97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로, 거의 제로. 예. 비상금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근데 해외 자본은 자꾸 빠져나가. 바꿔줄 수가 없어, 달러를.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찍어. 뭡니까? 국가 부도의 날 외환위기죠. 예. 그 다음에 저 2008년 보세요. 2,700억 불 정도 됐던 외환보유고가 푹 빠졌죠. 700억 불이 나가버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조때 써놨죠. 환율 조때 2,000원 대략, 요때 1,600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외화 부분에서 옵니다. 예. 해외 자본이 쭉 빠져나가고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내고 이러면은 비상금이 사라지면 그게 외환 위기고. 그 다음에 저 2008년 때는 다행히 2,700억 불이 있었는데 700억 불이 쫙 빠져나갔어요. 리만이 망하면서 그때 2008년도 아주 심각했죠. 9월 달. 예, 저게 쭉 빠지니까 환율이 1,600원 근처까지 가면서 외환 보유고가 2천억 불로 확 줄었거든요. 아직도 뭐 2천억 남았지만 그래도 확 줄어들으니까 위험하니까 우리나라 미국에 가서 지원 요청을 하니까 미국이 300억 불을 지원을 했습니다. 통화 수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하고 미국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꺼내 쓰는 거죠, 각자 서로. 미국 중앙은행 우리나라 워낙 꺼낼 일 없습니다. 어디다 써요, 그거. 예, 그냥 거 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환율 문제, 경상수지 문제, 외환 보유고. 경상수지는 달러를 벌어들이느냐의 문제. 외환 보유고는 달러를 얼마나 쌓아놨느냐의 문제. 벌고 쌓아야만 우리 경제가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외환 문제, 뭐 외교 문제 요새 복잡합니다만 환율 문제하고 겹쳐서 이 두 개가 잘 유지가 돼요. 벌고 쌓고 환율이 적정하게 움직이는 요거를 관리를 잘 해야만 되고 그게 안 되면은 반드시 큰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경상수지,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그리고 환율 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요새같이 조금 어지러울 때도 좀 들여다보다가 정부에 전화 좀 하셔서 좀 똑바로 하시오 말하고 여러분께서 저 지적도 해주시면 깜짝 놀라서 또 열심히 관리도 잘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환율에 대해서 경상수지 이런 데에 대해서 또 외환보유고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